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진화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진화론을 떠올린다면 아마 원숭이에서부터 점점 허리가 펴져서 사람이 되는 그런 이미지를 생각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원숭이에서부터 진화가 되었다는 말인데 과연 이게 사실일까요? 이런 게 진화라면 야생에 있는 원숭이들은 왜 인간이 되지 못하는 걸까요? 만약 이 질문에 명확한 답을 할 수 없다면 여러분들은 진화론을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제가 본격적으로 찰스 다윈의 진화론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흥미롭게도 진화론을 처음 주장한 사람은 다윈이 아니라 프랑스 출신 생물학자 라마르크입니다. 그는 용불용설이라는 걸 주장했는데 이 말이 뭐냐면 어떤 기관을 다른 기관보다 더 자주 쓰거나 지속적으로 사용하게 된다면 그 기관은 사용 시간에 비례해 점차 발달하게 된다는 그런 이론입니다. 반대로 어떤 기관을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 기관은 점차 약화되고 쇠퇴하여 결국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발달된 신체는 유전을 통해 다음 세대로 전달되고 모든 생물이 이를 통해 진화한다고 주장한 이론이 바로 용불용설입니다. 이걸 더 쉽게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한 지역에 기린의 개체수가 급격히 많아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기린은 주로 아카시아 잎을 먹는데 개체수가 많아짐에 따라 아카시아의 잎의 개수가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아카시아 잎이 다 떨어졌지만 높은 곳에 있는, 즉 기린의 얼굴이 닿지 않는 곳에 있는 잎은 아직 남아있을 거예요. 용불용설에 따르면 이때부터 기린은 생존을 위해 높은 곳에 있는 잎을 먹으려고 목을 길게 뻗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목이 발달하게 되었고 이 특징이 유전적으로 다음 세대에 전달되어 현재 기린이 목이 긴 상태로 진화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대체로 알고 있는 진화론이 바로 라마르크가 주장한 이 용불용설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건 틀린 이론이에요. 예를 들어서 평생 오른팔로 망치를 사용해 오른팔이 발달한 목수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만약 그 목수가 아이를 낳는다면 그 아이는 오른팔이 발달한 상태로 세상에 태어날까요? 전혀 아닙니다. 그냥 다른 아기랑 똑같은 상태로 태어나요. 그럼 이제 찰스 다윈의 자연 선택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진화라고 하면 바로 다윈의 진화론을 말하는 건데요. 다윈은 자연 선택설이라는 걸 주장해요. 이걸 짧게 한 줄로 요약하자면 환경에 적합한 변이체는 보존되고 불리한 변이체는 도태된다라는 이론입니다. 방금 설명한 기린을 또다시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다윈의 자연 선택설에 따르면 기린은 높은 곳에 있는 아카시아 잎을 먹기 위해 목이 길어진 게 아닙니다. 기린이 목이 길어진 이유는 태어날 때부터 목이 긴 기형 기린이 살아남았기 때문이에요. 이 기린은 높은 곳에 있는 아카시아 잎을 독차지했을 것이고 영양 상태가 좋아져 번식의 기회도 다른 기린들에 비해 많아졌을 것입니다. 이 기린이 가진 긴 목은 다음 세대에도 고스란히 전해졌을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기린의 후손들 또한 기존 기린에 비해 잘 살아남았을 것이고 계속해서 번식하며 그 수가 많아졌을 것입니다. 기존의 목이 짧은 기린들은 자연스레 도태되어 사라졌을 것입니다. 즉 살아남기 위해 진화한 게 아니라 살아남은 자가 진화한 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자작나무 나방이라 불리는 회색 가지 나방은 하얀 날개에 검은색 반점이 있는 나방입니다. 이 나방은 천적의 눈을 피해서 자작나무 껍질로 위장하기 위해 이러한 날개색을 갖게 되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어두운 색 날개를 지닌 자작나무 나방도 0.01%의 확률로 등장하게 됩니다. 이 나방은 자작나무 색과 다른 색의 날개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생존에 불리했습니다. 하지만 영국 산업혁명이 시작되며 이 개체수는 점점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공장에서 나오는 매연 등으로 대기 오염이 심해지며 자작나무가 검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어두운색 날개를 지닌 나방들이 나무의 일부로 위장하게 되어 생존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밝은색 나방들은 포식자의 관역이 되었고 결국 그 개체수는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는 어두운색 나방이 대세가 되었죠.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개체는 도태되었고 적응한 개체는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생존을 위해 한 기관을 많이 사용함으로 인해 그 기관이 발달하고 그것이 유전적으로 전해져서 진화한 게 아닙니다. 단지 생존에 적합한 특성을 가진 개체만이 살아남았을 뿐이죠. 그렇게 진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진화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얘기를 듣고 생각난 그대로 말씀해주세요. 현재 살아남은 동물들, 식물들, 모든 약간 개체들은 그 나름의 역사 깊은 진화를 거쳐온 형태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들의 형태는 어느 정도 다 완성된 거라고 볼 수 있나요? 생물학자들은 진화의 끝자락에 와 있다고 말해요.
지금도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겠지만 생존을 위해 지금 상태가 이제 거의 진화의 끝자락인 단계고 여기서 이제 큰 변화는 없이 아마 이제 세부적인 것들만 바뀔 거라고 예측하고 있어요. 근데 되게 동물들을 봤을 때 얘는 어떻게 살아남았지 싶은 그런 동물도 있잖아요. 뭐 나무늘보라든지 아니면 좀 더 경계심 좀 없는 동물들? 판다 같은 경우도 사실 여태까지 생존해 있는 게 좀 신기할 정도로 얘네들은 번식도 좀 느린 편이고 되게 생존에 최적화된 형태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아이들이 살아남은 걸 보면은 뭔가 우리 자연이 꼭 그렇게 막 처절한 생존을 겪고 나서 뭔가 자신만의 무기가 있는 애들만 살아남는 자연은 아닌 것 같아요. 나름의 뭔가 생존 방식이 있으면은 그래도 이제 그 진화의 경쟁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더 드네요.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모르는 어떤 무기 같은 걸 가질 수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나무늘보 같은 경우에는 걔네 고기가 정말 맛이 없대요. 그래서 이제 포식자가 일부러 안 먹는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은 저희가 모르는 어떤 자신만의 어떤 무기가 있지 않을까요? 네. 그리고 판다 같은 경우에도 눈이 검정색이잖아요. 그 이유가 자신을 조금 더 무섭게 보이기 위해서 눈을 크게 만들었다는 그런 게 있어요. 또 이제 판다 같은 경우에는 원래 멸종되었어야 되는 게 맞는데 인간이 너무 귀여워가지고 걔를 키웠기 때문에 이게 아직 살아있는 거지. 자연에서 이제 판다가 있었다고 하면은 멸종했을 거라고 보는 사람들이 꽤 그쵸. 많아요. 근데 만약에 자연 환경이 어쨌든 계속 변화하는 거는 사실이고 그렇다면 진화도 더불어서 일어나는 거 아닐까요? 저는 아까 마크님이 생물학자들이 생명체의 진화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고 하셔가지고 좀 의문이 들었어요. 자연 환경은 지금 계속 변화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진화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그게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인간으로서 진화한다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인간이 아닌 다른 종으로 변할 거다가 두 번째인 거예요. 제가 말한 우리는 끝자락에 와 있다는 첫 번째 기준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지금 인간이지만 인간이 아닌 다른 종으로 변할 것이다. 이런 게 아니고 우리는 인간이라는 그 종으로 이제 정착해 있다는 게 제가 끝자락으로 말한 거고 이제 인간의 종에서 거기서 이제 인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변화는 계속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 관점에서 보면은 아직 진화는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거는 지구의 기후적인 변화를 완전 고려 안 했을 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빙하기가 아닌데 만약에 지구가 빙하기에 들어서도 인간이 진화하지 않을까라는 걸 생각해 보면은 저는 계속 끊임없이 그런 지구 환경에 따라서 변화할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동양인 같은 경우에는 털이 서양인에 비해서 많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빙하기가 오면 좀 더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털이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뭐 그런 진화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해서 방금 이렇게 질문을 드린 거였어요. 사실 환경에 의한 변화 진화도 있는데 그 요즘 지구를 보면은 생명체들이 인간에 의해서 진화되는 경우가 많대요. 그러니까 예컨대 정말 인간한테 어떤 귀여운 종만 결국에 살아남게 되고 보호되고 그렇지 않은 그런 생명체들은 도태가 된다든지 가장 충격을 받았던 거는 코끼리였는데 인간이 자꾸 이제 코끼리 상아 그쵸 상아 있는 종을 사냥하고 걔네들을 죽이다 보니까 상아 없는 종으로 자꾸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코끼리들 중에 상아가 있는 종이 굉장히 많이 사라지고 없는 종만 살아남았다고 해요. 그래서 인간이라는 정말 한 종이 다른 여러 가지 종들에게 너무 전방위적으로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되게 그 식물들도 그래요. 식물들도 인간이 먹을 수 있는 종 그것만 이제 많이 살아남고 먹을 수 없는 종은 먹을 수 있는 종으로 개량이 되고 이런 것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걱정이 될 때도 있어요. 이렇게 생명 다양성이라든지 지구라는 그런 행성에서의 생태계에 하나의 종이 이렇게 영향을 크게 미쳐서 나중에 어떤 큰 불균형적인 상황이 오진 않을까라는 게 걱정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 이제 환경에 따라서 변할 수도 있겠다는 말씀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해요. 지금은 진화의 끝자락으로 와 있지만 그것도 사실 과학은 사실 정답이 없거든요. 그리고 그것도 그 주장도 확실한 게 아니라 그냥 생물학자들이 자기가 생각한 주장을 말한 거예요. 하지만 이제 거기서 이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었는데 우리가 지금 이제 지구를 지켜야 된다, 우린 지구를 살려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하면서 환경보호를 실천하잖아요.
근데 지구를 지키자는 게 아니라 인간이 살 수 있는 지구를 지키자인 거예요, 사실은. 지구는 사실 더 뜨거워져도 파괴되지 않거든요. 지구는 원래 뜨거워졌다 차가워졌다 하니까 조금 더 뜨거워진다 해도 인간이 멸종할 뿐이지 지구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은 만약에 지구온난화가 너무 심해져가지고 인류가 지구에서 더 이상 살 수 없는 시대가 됐어요. 그렇다면 거기에 적응하지 못하는 인류들은 다 멸종하겠죠? 근데 만약에 거기서 돌연변이가 살아남아서 50도, 60도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인류가 생긴 거예요. 그럼 그 인류들이 살아남아서 다음 진화 단계로 그 인류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진화가 이루어진다는 게 자연 선택설이고 말씀 주신 대로 기후변화로 인해 변화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아까 난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좀 뭔가 생각해 볼 만한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우리 인간이 먹기 위해서 기르는 가축 같은 거 있잖아요. 닭이나 소나 뭐 염소나 돼지 같은 경우에는 개체수로만 봤을 때는 지구상의 다른 어떤 동물보다 지금 개체수가 많거든요. 그럼 걔네들 입장에서는 그게 진화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인간에 의해서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봐야 되는지도 좀 궁금하네요. 그게 걔네 입장에서는 진화인지 어떻게 보면은 종족 번식이라는 목적 자체는 걔네들이 달성한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런 거를 진화로 봐야 될지 아니면 인간에 의한 조작으로 봐야 될지도 좀 궁금하네요. 그때 그 사피엔스에서도 네. 작가가 그랬었잖아요. 알고 보면은 우리가 곡식한테 우리는 이제 뭐 신석기 혁명이라고 해가지고 농사를 인류의 큰 혁명이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곡식을 먹어야만 하고 농사를 짓는 종으로 됐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이제 곡식이라는 식물들의 진화에 이용된 거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저도 충분히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인류가 있는 한 절대로 밀과 쌀은 멸종되지 어떻게든지 멸종 안 시키려고 할 거기 때문에 굉장히 식물의 차원에서는 성공적인 진화죠. 왜냐하면 식물들이 자신의 그 종을 전파시키는 과정에서는 동물 이용하는 경우 되게 많잖아요. 일부러 맛있게 만들어서 자기를 먹게 한 다음에 이제 배설물을 통해서 전파되고 이제 그런 방식을 굉장히 고전적으로 쓰는데 인간이라는 종의 필수적인 요소가 됐다는 거는 아주 성공적인 진화 방식 또는 전파 방식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게 되게 인간의 시각에서 조금만 벗어나니까 엄청 다양한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우리는 다 탄수화물의 숙주였던 거예요. 곡식들의 유전자 전파 방식 그런 용으로 쓰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사피엔스 저자인 유발 하라리는 우리가 밀을 길들인 게 아니라 밀이 우리를 길들였다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농사를 지음으로 인해서 밀의 개체수가 엄청 많아졌는데 우리는 농사를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쉴 시간이 없어지고 더 힘들게 노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유발 하라리의 주장이었습니다. 인간이 진화를 계속하고 있냐의 문제로 돌아가서 좀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사실 우리는 지금 유전자가 다 달라요. 인간의 어떤 남자와 여자가 이제 짝짓기를 해서 아기를 낳으면 유전자를 공유해서 이제 낳게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와 이제 유전자 자체의 뭐 돌연변이로 인해서 유전자가 다른 사람이 나타날 수가 있긴 한데 앞으로 우리 사회가 점점 발전하게 되면서 누가 어떤 사람이 더 유전자를 남기기 쉬운 사람일까를 생각해 보면은 옛날 같은 경우에는 유체적 노동을 많이 함에 있어서 굉장히 근육이 많고 이제 키가 크거나 이런 사람이 유리했을 수 있겠지만 앞으로 인간의 기술이 고도로 발전된다면 굉장히 이제 머리가 좋은 사람이 유전자를 남길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앞으로 인간이 점점 똑똑해지는 쪽으로 발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지금 잠깐 드네요. 되게 영화 가타카가 생각나는 말씀이네요. 그러면은 약간 진화의 최종 형태 항상 그려보는 거 있잖아요. 과학 상상화. 그럼 항상 팔다리는 되게 조그매지고 왜냐면 몸을 쓸 일이 없으니까 다 도태가 된 거죠. 머리만 이렇게 왕따시만하게 큰 그런 외계인 그림을 많이 봤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미래에는 이럴 것이다 하면서 진짜 그럴 수도 있을까요? 머리만 큰? 그거는 아무도 모르지만 대충 다 그렇게 예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계인을 그릴 때도 우리가 외계인은 우리보다 더 발달된 문명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보통. 그러면은 그 외계인을 그릴 때 보통 영화에 나올 때는 뇌가 엄청 크고 막 문어같이 생긴 애들 나온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것도 거기서부터 기인된 게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그 여성분이 아기를 낳다 보니까 여성들이 누구를 어떤 사람을 이상형으로 선택할지가 어떻게 보면은 자식을 낳는 상황에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저는 여성의 이제 미적 취향 같은 게 어느 쪽으로 이제 변할지도 궁금하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사회가 지금 뭐 지식이 중요한 사회가 됐다고 하더라도 지금 여성들의 이제 취향 같은 경우 보면은 키 큰 남자나 아니면은 아직까지도 이제 선호하는 남자가
근육 이렇게 지닌 남자를 이제 좋아하는 그런 분들이 많은데 이런 걸 봐서는 여성들의 이제 취향이 쉽게 변하지 않는 걸로 봐서는 그렇게 극단적으로 이제 머리가 커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네. 머리가 오히려 아직도 연예인들 보면 머리 작은 그렇죠. 사람이 더 인기가 많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한국에서는 머리 작은 게 칭찬으로 많이 쓰이지만 외국 애들은 신경 안 쓴다고 하더라고요. 맞아. 비율이 더 중요한 거죠. 비율이 더 중요하고 그러네요. 신체적인 매력에 대한 거는 사라지지 않지 않을까요? 저도 동의합니다. 그 머리 작은 거는 서구에서부터 온 거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그렇게 분석하는 학자들도 많고 우리가 이제 광복을 겪으면서 미국 문화에 굉장히 많이 잠식되어 있잖아요. 미국이 우리한테 영향을 되게 많이 끼쳤고 따라서 이제 미디어에서 서양 문물을 접할 때 서양 사람들의 얼굴 자체가 굉장히 머리도 작고 눈, 코, 입, 코가 오똑하고 눈이 크고라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은 굉장히 잘 사는 나라고 우리를 도와준 나라야 라는 게 있었으니까 그거를 보면서 커오면서 자연스레 저런 사람들이 더 잘 사는 사람이겠구나가 인식이 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미적 기준이 약간 서구화가 된 것 같고 반대로 이제 과거에 보면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머리 큰 남자가 되게 인기 많았어요. 돈을 불러오는 상이라고 해서 이마 넓고 관상학적으로 맞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게 있잖아요. 귓볼이 넓으면은 뭐 돈을 많이 번다. 뭐 코가 큰 사람은 관상학적으로 되게 좋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옛날에 이제 우리나라 그림만 봐도 미인도 그린 거 보면은 전혀 현대 시대의 얼굴의 미인상이랑 다른 얼굴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되게 펑퍼짐할 수도 있고 통통할 수도 있고 한 상인데 조선시대는 그 당시에 그 사람을 미인이라고 칭했던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이제 미적 기준이 굉장히 서구화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봐요. 근데 대체로 아름답다는 거의 기준이 우리나라 옛날에서는 통통한 사람이 굉장히 아름다운 기준이었잖아요. 근데 그게 그런 부유함, 여유로움, 그리고 이제 뭐 피부가 하얀 사람, 손이 고운 사람 이런 사람들 일을 안 해도 되는 사람이거든요. 거친 일을. 왜냐면 그 사람들은 부유하니까 이제 가진 건데 그래서 저 드는 생각이 오히려 이게 상관관계가 거꾸로일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아름다워서 좋아한다기보다는 이 사람이 여유롭고 부유하니까 그것이 아름다워 보이기도 하거든요. 이제 프랑스의 어떤 그런 미의 기준들 보면은 왕실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왕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걸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아름답지 않아도 그 왕이 그렇게 생겼으면 이제 그 유행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미라는 게 굉장히 본능적일 수도 있겠지만 사회적으로 형성되는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에는 그렇게 통통함이 그런 기준이 아닌 거죠. 오히려 근육 있고 왜냐면 운동할 만한 에너지와 돈이나 여유가 있는 사람이 더 이제 그런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이 막 몸매가 괜찮고 근육이 있고 하면은 되게 잘 관리된 사람. 그런 관리할 만한 의식도 있고 에너지도 있고 수단도 알고 노력을 하는 사람이란 거기 때문에 그걸 이제 미의 기준으로 삼는 거죠. 네, 그럼 다시 이제 진화로 한번 돌아와 볼게요. 마지막으로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원숭이는 왜 인간이 될 수 없는 걸까요? 인간은 원숭이에서부터 진화한 게 아닐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인간과 원숭이는 다른 종이에요. 원숭이에서부터 인간이 진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많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은 진화가 선형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즉 과거부터 현재까지 직선적으로 쭉 진화해왔다는 걸 의미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단세포가 진화해서 다세포가 되고 다세포가 진화해서 어류가 되고 어류가 진화해서 양수류가 되고 그 다음에 파충류, 포유류, 유인원, 인간 이런 순서대로 직선적으로 진화했다고 우리는 보통 알고 있어요. 이에 따르면 유인원의 다음 진화 개체는 인간입니다. 따라서 원숭이도 언젠가는 그 완전체인 인간으로 진화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다윈이 주장하는 진화는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진화는 선형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방사형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즉 거미줄처럼 여러 갈래로 다양하게 뻗어나가는 건데요. 모든 생물의 시작은 루카라고 해요. 루카가 뭐의 줄임말이냐면은 The Last Universal Common Ancestor의 줄임말이에요. 즉 모든 생명의 공통 조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단세포가 탄생합니다. 이 단세포는 아메바와 집신벌레의 형태로 진화해 현재 우리와 공존하고 있습니다. 단세포에서 다세포가 탄생합니다. 이 다세포는 현재 버섯과 곰팡이의 형태로 진화했습니다. 버섯과 곰팡이 역시 현재 우리와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생명체는 일직선으로 진화하는 게 아니라 사방으로 퍼져서 여러 갈래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곰팡이가 진화되어 결국 인간이 된 게 아닙니다. 분화된 개체들은 독자적으로 지속적인 진화를 이뤄왔고 현재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모든 생물들은 각각 진화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따라서 원숭이는 애초에 인간과 다른 방식으로 진화했기 때문에 인간이 될 수 없습니다. 원숭이에서 인간이 된 게 아닙니다. 인간과 원숭이는 각각 독자적으로 진화한 겁니다. 인간의 조상은 원숭이가 아니라 인간의 형제가 원숭이라고 표현하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인류는 어떻게 진화할까요? 아까 우리가 잠깐 얘기해보긴 했는데 머리 크게 진화할 거다.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혹은 조금 더 다양한 방면으로 이야기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저부터 먼저 설명드리자면은 저는 이제 앞으로의 환경이 어떻게 변할지가 변수라고 생각해요. 크게 두 가지로 보는데 첫 번째는 지구온난화가 너무 심해져서 우리 지구가 너무 뜨거워지거나 혹은 방사능, 핵전쟁이 일어나거나 아니면은 원전이 폭발돼가지고 방사능에 둘러싸인 환경에 살던가 둘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만약에 지구가 너무 뜨거워졌다면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높은 온도에 살아갈 수 있게끔 그런 형태로 진화했을 것 같고 원전이 터지거나 핵폭발이 일어나서 방사능이 가득한 시대로 환경이 변한다면은 우리는 이제 방사능에 조금 견딜 수 있는 형태로 진화하겠죠? 그럼 방사능에 견딜 수 있는 형태는 제가 생각하기엔 아마도 굉장히 징그러운 모습일 것 같아요. 그런 형태로 인류가 진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인간의 진화에 저는 관여를 할 것 같아요. 아까 그 제이미 님이 영화 가타카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가타카에서 나오는 것도 이제 유전자 조작을 해서 이제 병에 안 걸리는 인간을 만든던가 굉장히 머리가 뛰어난 인간을 만든던가 그런 걸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런 유전자 조작 기술이 굉장히 근접해 있어요, 이게.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인간의 진화에 암을 억제하는 뭐 사람을 만든다던가 그런 식으로 좀 발전할 것 같네요. 저도 약간 이렇게 생각해요. 약간 인간의 이제 기술이 정말 인간의 유전자를 건든다든지 인간의 어떤 지능을 컴퓨터랑 연결을 해가지고 그걸 넘어가게 된다든지 그래서 정말 인간이라는 형태가 달라지는 시기에 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인간이 그 이전과 그 이후로 바뀌는 분기점이 올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다음의 형태는 정말 그 전 인간과 후 인간으로 나뉠 정도로 아예 다른 형태지 않을까 싶어요. 생물학적인 진화랑은 상관없는 인간의 기술이 개입한 진화 형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는 환경보다는 이제 기술에 근거한 형태로 바뀌지 않을까 전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이거를 우리나라 한정으로 아예 진화의 기회조차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은 출생률이 0명대인데 진화를 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인구 절벽에 멸종하는 게 아닐까라는 좀 극단적이지만 그런 상상을 좀 해봤어요. 이거는 좀 사회적인 발전과 함께 해나가야 그 뒤에 진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게 두 개가 있는데 아까 이제 난나님하고 노이마님은 기술의 발전에 의해 변한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말을 들으면서 어떤 게 생각이 났냐면은 트랜스 휴먼이라고 아세요? 이제 인간이 인간에 사는 게 아니라 제 모든 기억들과 이런 거를 다 USB에 저장을 해서 이제 데이터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시대도 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방금 제이미 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재 출생률이 굉장히 낮잖아요. 출생률이 낮은 이유를 하나 들자면은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드니까 출생률이 낮다고 봐요. 아이를 낳는다고 해도 돈이 엄청나게 들고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임신과 출산을 더 기피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이제 또 반대로 보는 학자들은 어떻게 보냐면은 이게 그냥 일시적인 현상이다. 인구가 줄어들다 보면은 자연스레 인구를 더 많이 낳게 될 거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그렇게 말을 하냐면은 우리가 지금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애를 안 낳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보다 먹고 살기 더 힘들었던 우리 부모님 세대나 아니면 전쟁통에서도 애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또 다른 얘기가 뭐 있냐면은 그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못 살고 기아율이나 뭐 빈곤율도 굉장히 높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출생률이 꽤 높단 말이에요. 그런 걸로 따졌을 때는 인간이 생존에 되게 위험한 상황이다. 지금은 잘 사는 속에서도 못 사는 거지만 정말로 못 사는 상황이 왔을 때는 인간이 언제까지 생존할지 모르니까 번식을 해야겠다는 욕구가 굉장히 증가하니까 그렇게 번식을 한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 말을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는 지금은 출생률이 낮지만 나중에 되면은 인구가 한 반토막쯤 나면은 다시 출생률이 다시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 생각으로는 사실 출생률이 줄어드는 거는 그 나라의 교육열이 올라가거나 선진국이 되면은 약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성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예시를 들어주신 그 출산율이 올라가는 경우, 뭐 전쟁이나 뭐 아프리카 이런 데는 공통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선택권이 없어요. 아이를 낳고 싶다, 낳고 싶지 않다라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거든요, 대체로. 특히 출산을 신체로 겪어야 하는 여성에게 그걸 선택할 수 없는 환경이에요. 그랬을 때 저는 출산율이 많은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성이 온전히 자기 어떤 선택권이 있고 교육열이 높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고민할 수 있는 환경에서는 출산율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해요. 출산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하고 사회에서 그걸 이제 보장해 주려고 하는데 그렇지 못한 환경에서는 출산율이 높은 거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사실 전 지금도 출산이 되게 높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선진국에서는 낮은데 인류 전체를 보면은 지금 저도 인구는 지구 전체 인구는 뭐 60억이다라고 배우고 이제 그것만 멈춰 있는데 지금 80억이잖아요. 80억이에요? 80억이라고 하더라고요. 되게 엄청 높아요. 아직까지 되게 인구가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는 이제 우리나라의 문제로 출산율 0%대다 막 큰일 났다 하지만 지구 전체로 봐서는 인류가 아직도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런 면에서 좀 조절을 해야 되지 않을까. 사회 전체적으로 그런 생각은 좀 드네요. 그리고 궁금한 거는 만약에 전체 지구에서 여성이 스스로 이제 출산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게 전제가 됐을 때 출산율은 어떨까라는 것도 사실 궁금은 해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해결하고자 다문화 시대로 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많이 낳지 않을 거면은 차라리 외부 사람들을 받아서 우리나라 사람으로 만들자라는 그쵸. 게 지금 가고 있는 정책인 것 같아요. 독일이 그거 해서 굉장히 좀 성공적인 예시를 가지고 오고 있죠. 저도 그 아까 제이미님 의견에 이제 반대해서 마크가 이제 지금 방금 말한 다문화를 예로 들려고 했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유전자가 섞이는 것도 어떻게 보면 진화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네. 왜냐면 유전자는 다양해야지 이제 저 진화가 잘 되잖아요. 그렇죠. 맞아. 그래서 저도 다양성을 위해서는 섞이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하죠. 저는 갑자기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게 있는데 이게 동북아시아인들만 술을 마시면 얼굴이 빨개진대요. 교환학생 갔을 때 이제 백인 친구들이랑 방을 같이 썼는데 걔네들은 술을 아무리 들이부어도 티가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엄청 빨개지니까 놀랬겠다. 네, 그것도 있는데 뭔가 다른 인종이 서로 만나서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저는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이제 동북아시아인과 다른 인종이 만났을 때 그 얼굴 빨개지는 게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우성인지 열성인지에 그건 잘 따라 몰라요. 갈리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제가 옛날에 배웠었는데 잘 기억이 안 나거든요. 이게 서양 인구 중에는 99%가 이거를 해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그런 유전자가 있어서 얼굴이 안 빨개지는데 부럽다. 동아시아 사람들은 그게 없대요. 50% 확률로 없다 그랬나? 그럼 서양인들이 술을 더 잘 마시나요? 그러니까 잘 마시는 걸 떠나서 그냥 얼굴이 빨개지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잘 마시고 못 마시고가 아니라 그냥 얼굴이 빨개지냐 안 빨개지냐인데 자세한 걸 제가 배웠었는데 잘 기억이 안 나서 없어질 확률이 높겠네요. 근데 외국인을 만나야 저는 어쨌든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후손이 나 말고 나는 어쩔 수 없죠. 뭐 유전자를 갈 수가 없잖아. 네, 그럼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다윈의 진화론은 중간 단계 화석 같은 아까 잠깐 언급했었죠. 여러 증거들이 발견되면서 기정사실로 밝혀졌는데요. 하지만 여기도 분명히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그건 바로 최초의 생물인 루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는 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최초의 생물인 루카는 과연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그 확률이죠. 예전에 그 스탠리 밀러라는 사람이 1950년대 그 했던 밀러 실험이라는 게 굉장히 유명한데 그 사람이 했던 게 뭐냐면은 플라스크 병에다가 최초의 지구의 환경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암모니아나 뭐 메탄이나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유독성 물질 같은 거를 물에 용해시켜 놓고 거기에다가 이제 그때는 이제 번개가 많이 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류를 흐르게 해 놓은 거예요. 그런 다음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플라스크 병을 확인해 봤는데 아미노산의 증거가 발견이 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미노산이 발견이 됐는데 이 밀러 실험을 우리 지구의 바다에 실험을 해본다고 하면은 그런 아미노산에서 DNA가 되기까지 한 수백만 년 정도면 굉장히 확률적으로 DNA를 가진 생명이 출현할 수 있다라는 저는 그런 게 이제 밀러 실험이거든요. 저는 그런 걸로 봐서는 좀
확률의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호문클루스가 생각이 나네요. 얘기 들으니까 막 플라스크 속에서 생명체를 만들어내고. 근데 그런 식으로 하면은 정말로 생명체도 만들어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왜 여태까지는 연구가 안 됐을까요? 왜냐하면 뭔가? 그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죠. 아. 확률적으로 말도 안 되는 확률이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고, 또 아까 나나님이 그 운석에서 뭐 베르나르 베르베르 소설 말씀하시면서 운석에서 뭔가 세균이 같이 왔다고 하셨잖아요. 과학자가 실제로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 운석을 조사하다 보니까 그 운석에서도 아미노산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구의 생명의 기원이 어떤 외부의 지구가 아닌 어떤 외계에서 왔다라고 주장하는 과학자도 있어요. 저도 이 루카 문제에 대해서 되게 궁금하긴 했는데 이게 어쨌든 지금 현 인류, 지금 현 지구에 살고 있는 생명체에서 계속 소급을 하다 보면 결국엔 어떤 한 존재가 있을 텐데 그 존재가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는 지금 불확실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꼭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이 이 세상을 만든 것이 아니더라도 어떤 존재가 이 루카를 만든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꼭 기독교만의 주장이 아닌 거죠, 창조론이. 그래서 이 질문의 답은 과학자들도 아직 단정을 못 지어서 저도 좀 답변을 내리긴 어려운 것 같아요. 과학자들은 신 대신에 지적 설계자라는 단어를 쓰지 않나요? 맞아요. 그렇죠. 프로그램.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같아요. 기원. 모든 게 저는 확률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우리가 이제 만나는 것도 뭐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도 다 확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주 자체가 워낙 거대하고 굉장히 이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그런 시간을 흘러왔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어떠한 일도 저는 일어났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저는 확률이라고 봅니다. 되게 이과적이네요. 문과면 운명이라고 할 텐데. 오히려 프로그램. 그러니까 그럴 때 저는 사실 궁금해요. 왜냐면은 제가 만약에 모든 게 확률이라고 했으면은 이 인생에 대해서 먼저 엄청 허무했을 것 같거든요. 제일 처음에는 너무나 허무하다. 그냥 이 모든 게 그냥 운으로 어쩌다가 라고 했으면은 그럼 나는 왜 살지? 태어나서 그냥 사는 거면은 내 맘대로 살면 왜 안 돼?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을 것 같아요. 20대 때 약간 그런 고민들 많이 하잖아요. 그랬을 때 모든 걸 확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왜 윤리를 지키고 살까? 또는 왜 내가 산다고 생각할까? 존재의 허무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가 항상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약간 그래도 의미와 목적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더 하게 됐거든요.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저는 그냥 받아들여요. 저는 그냥 인간의 존재가 그런 확률적으로 인해서 인간이 존재하고 있는 거고, 우리는 그냥 허무한 게 맞다. 이제 자연의 섭리가 인간은 이제 허무한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난나님이랑 비슷한 생각을 반대로 했는데 확률이면 내가 노력을 해서 확률을 높여야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 모든 게 다 운명이고 프로그램으로 다 짜여 있으면 내가 뭘 선택해도 결과가 똑같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생각을 했을 때 더 허무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매트릭스 편에서 했지 않나요? 저 자유의지가 있나 없나 네.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항상 나오는 주제인 것 같아요. 철학적으로도 그렇고. 이게 답이 없는 문제다 보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오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만 더 붙이자면은 어떤 쪽이든 장단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력설 또는 뭐 인간이 자유의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럼 좀 더 인간이 뭔가 삶의 의지를 불태울 수 있게 되는 것도 있는데, 오히려 그럴 때 노력으로 안 될 때의 좌절도 되게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철학서라든지 특히 문학에서 그런 걸 많이 다루잖아요. 인간이 자신이 뭔가를 함으로써 이룰 수 있다고 굉장히 강하게 믿고, 그런 사람이 여러 가지를 하는데 인생에서 뭔가를 해내려고 그게 좌절되고, 그랬을 때 어떤 인간의 운명적인 비극? 이런 걸 되게 많이 그리잖아요. 근데 한편으로 어떤 신이 있다, 운명이 있다 라고 해버리면은 인간이 또 그 안에서 숙연해지고 뭔가 노력으로 뭔가를 다 할 수 있다고 하기보다는 좀 더 내가 모르는 더 큰 섭리에 대해서 또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저는 하나의 철학적인 성숙이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인간이 노력으로만 뭔가 다 될 수 있다고 해버리면은 그 끝없는 인간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해야 하는 그런 욕망과 좌절. 이게 저는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약간 좀 불교적인 것도 있어서 이것이 어떤 고통의 저는 원인이라고 또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약간 둘 다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만 한쪽에만 또 너무 천착을 해버리면은 운명설을 해버리면은 뭐 정말 뭐 나는 그냥 가만히 있고 아무것도 노력할 필요 없고 그냥 주어진 대로 그냥 있어야만 돼라고 하는 것도 저는 인간의 성장이라든지 거기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둘 다 필요하죠. 저는 둘 다 믿고 있습니다. 운명론으로 다 짜여져 있지만 내가 열심히 하는 것도 내 운명이다 라고 하면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음식과 진화에 관련해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눠봤는데요. 단순히 음식과 진화의 상관관계를 넘어 진화론이 무엇인지에 관해서도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윈이 주장하는 진화론인 자연 선택설의 핵심은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은 자가 강한 자라는 뜻입니다. KFC 창업자 커넬 샌더스는 1008번의 실패 끝에 KFC를 창업하여 현재는 산타 할아버지 다음으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영화배우 아놀드 슈왈드제네거는 38세에 터미네이터를 찍기 전까지 거의 무명배우로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월마트를 창업한 샘 윌튼도 44세에 창업을 시작했고 포드 자동차 회사를 설립한 헨리 포드도 40세가 되어야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세계적인 영화 007 시리즈는 작가가 43세에 처음으로 쓴 소설이 원작입니다. 미국 전 대통령 링컨은 8번의 의원 선거에서 낙선한 뒤 56세에 대통령이 되었고 킹 캠프 질레트는 48세에 질레트 면도기를 개발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당장 눈에 띄는 결과물이 없을지라도 조급해하시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끝까지 살아남아 봅시다. 누가 강한 사람인지 함께 증명해 봅시다. 저는 항상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슬기로운 지식 한 잔에 취하세요. Cheers! Toujours madame, madame, mais mon cœur toujours badam, badam. Avec un café, avec une baguette, marchant sous la tour Eiffel.